자,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1443년, 경복궁의 깊은 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손은 이미 잉크로 새까맣고 등은 굽어 있죠. 책상 위엔 알아볼 수도 없는 기호들이 가득하고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한글 창제의 이유, 백성을 사랑해서라는 말, 물론 사실이죠. 근데요, 그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희는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그 촛불 아래 숨겨져 있던 세종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은 세종은 왜 한글을 만들었나가 아니라 왜 한글을 만들 수밖에 없었나 이겁니다. 그 필연적인 이유를 이제 4가지 단서를 따라가며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첫째는 젊은 왕 세종이 마주했던 그 절망적인 현실의 민낯. 둘째,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치열한 정치 싸움. 그리고 셋째, 이 문자를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려 했던 세종의 원대한 비전. 마지막으로 600년이 지난 지금 세종조차 상상 못했을 한글의 놀라운 활약상까지.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보죠. 1418년 세종이 왕이 됐을 때가 22살이었잖아요. 정말 젊은 나이인데 그가 마주한 조선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암담했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니까 당시 인구의 90%가 문맹이었다고요. 아니 90%요? 이건 그냥 몇몇이 글을 모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나라 전체가 사실상 까막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 운영이 되나요? 그 정도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왕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려 해도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글을 모르니까 법전도, 농사책자도 전부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심각한 문제는 글을 아는 나머지 10%에게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건 또 무슨 뜻이죠? 그 10%의 양반들조차 우리말을 우리 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 한자를 빌려다 썼으니까요. 세종실록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한국어를 억지로 표기하려는 거랑 비슷해요. 사과를 사과라고 쓰는 식이죠. 소리는 비슷하게 낼 수 있어도 그 미묘한 뉘앙스나 감정은 절대 못 담아내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이 막힌 것 같은, 뭐랄까, 그런 답답한 상황이 수백 년간 이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백성들이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국가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 계층마저도 언어적으로는 반쪽짜리였던 셈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종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이대로 가다간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중국의 문화적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아, 문화적 종속. 네, 바로 그 위기감이었어요. 당시 모든 관료는 중국의 사서삼경을 달달 외워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왕의 정통성마저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완성되던 시대였으니까요. 모든 기준이 중국이었죠. 세종 머릿속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만의 글자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2등 국민, 2등 국가일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한글 창제 이전에 이미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거군요. 자료를 보면 조선 고유의 음악인 아학을 정비하고 중국 달력이 아닌 서울을 기준으로 한 우리만의 역법 칠정산을 개발하고 또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정리한 향약 집성방을 편찬했고요. 이게 다 흩어진 점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조선만의 것을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 모든 프로젝트의 활용점정이 바로 우리 글자 한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세종실록의 한글 창제를 설명하면서 글자는 옛 것을 모방했다. 한자로 자방고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왜 굳이 옛 글자를 베꼈다고 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바로 이게 세종의 정말 기가 막힌 정치 감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 당시 최강대국이 명나라를 자력하지 않으면서 또 한자를 신처럼 떠받들던 국내 신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건 내가 근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존경하는 중국 보전과 음성학을 깊이 연구해서 만든 학문적 결정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한글은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 사상과 당시 최고 수준의 중국 음성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와, 즉, 가장 조선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동아시아의 학문을 무기로 삼은 셈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판을 짰는데도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의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반발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반대에 선봉했었던 인물이 바로 지편전 부제약 최만리였죠. 그가 올린 상소문은 당시 지배층의 불안과 분노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격렬하네요. 네, 거의 이건 반역입니다! 라고 외치는 수준이었죠. 최만리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중화사상. 그들에게 한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문명 그 자체였어요. 한문을 버리는 건 잘 닦인 고속도로를 버리고 일부러 흙길로 가자는 것과 같은 문명적 퇴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한문이 세상의 전부였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논리는 뭔가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노골적입니다. 바로 기득권 수호죠. 아, 최만리는 상소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만약 아녀자들이나 상껏들까지 모두 쉽게 글을 읽게 된다면 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와. 지금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저게 진지한 논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권력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권력이었고 한문은 그 권력을 지키는 높은 성벽이었던 겁니다. 세종이 하려는 일은 그 성벽을 허물고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반대에 세종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최만리와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갈하죠.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을 아느냐? 너희들이 아는 것이라곤 고작 글자 훈고학뿐인데 어찌 감히 내 뜻을 거스리려 하느냐? 이건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너희는 글자의 뜻풀이나 하는 수준이지만 나는 소리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이 문자를 만들었다. 학문적으로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선언한 거죠. 학문적 권위로 완전히 압도해버렸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뜨거운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글 창제에 회의적이었던 신숙주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설총이 만든 이두는 비루하고 속되다. 중국에는 중국의 문자가 있고 몽골과 일본, 심지어 서하에도 각자의 문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오직 우리나라만 우리 문자가 없어야 한단 말인가? 아, 이 말에서 우리는 세종의 진짜 목표가 드러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라 몽골이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 문명국을 향한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그 반대 때문에 한글은 훗날 연산군 때 사용이 금지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또 19세기가 되어서야 공식 문자가 되었으니 이 기나긴 시간 자체가 세종의 혁신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단순히 문자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단서, 문화 강국을 향한 세종의 원대한 설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세종대왕이 그냥 착한 성군이 아니라 거의 조선이라는 국가의 500년 미래를 설계한 마스터 플래너처럼 느껴져요. 한글 창제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프로젝트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죠. 조선만의 음악 여민락, 역법 칠정산, 세계 최초의 자동물식의 자경로와 해식의 앙부일구,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치고기까지 이게 다 한글이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갈 킬러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미리 준비한 셈이잖아요. 그 비전은 한글의 구조 자체에 아주 과학적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했죠. 이게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시가 15세기잖아요.
엑스레이도 해부학도 없던 시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속 혀의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초능력 수준 아닌가요? 언어학자들은 16세기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음성학을 세종이 100년 이상 앞서 완성할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100년이나요? 네, 소리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본 거죠.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배우기 쉽게 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최만리 같은 지식인들의 공격, 즉 근본 없는 오랑캐 글자라는 비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최고의 미기였던 거죠. 이 글자는 너희가 숭배하는 성리학의 음양오행 원리와 최신 음성학 이론에 기반한 가장 과학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증명해 보인 겁니다. 단순히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쓰세요 한 게 아니라 보급을 위한 노력도 정말 치밀했더라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서사시 용비어천가를 첫 작품으로 내놓고 심지어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석보상절 같은 불교 서적까지 한글로 번역했죠. 당시 억불숭요 정책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세종의 원대한 꿈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한글이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를 넘어서 조선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배층만 독점하던 지식과 종교, 문학을 모든 백성에게 돌려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려 한 거죠. 훗날 우리가 아는 춘향전, 심청전 같은 수많은 한글 소설이 탄생하고 서민들의 희로애락이 문학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세종이 뿌린 씨앗 덕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글은 세종대왕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세종이 준비한 선물에 우리가 몰랐던 보너스 스테이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와의 궁합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효율적이거든요. 아, 천지인 자판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천지인 자판을 보세요. 단 10개의 키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또 네모꼴로 빡딱 떨어지는 구조 덕분에 작은 화면에서도 가독성이 아주 높고요.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보 처리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한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성공도 빼놓을 수 없죠. BTS 노래 가사를 외국 팬들이 어설프게나마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따라 쓰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는 발음 표기가 애매한데 한글로는 거의 원음에 가깝게 표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글이 가진 풍부한 음성적 표현력이 K-팝의 음악적 매력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다는 점이 전 세계 팬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진입장벽을 극적으로 낮췄죠. 노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사를 직접 읽고 따라 부르고 그 의미를 공부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한글에 있는 겁니다. 세종이 만든 가장 강력한 문화 수출품인 셈이죠.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것도 정말 상징적이에요. 실제로 자기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는 일부 소수민족들이 한글을 빌려 쓰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세종의 꿈이 600년 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부터는 한글이 우리 사회 내부에 미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잘 깨닫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 유별나다고 할 정도의 교육열입니다. 한글과 교육열이 관련이 있다고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덕분에 한국 아이들은 아주 이른 나이에 글을 깨우칩니다. 현재 한국의 실질 문해율은 99%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와, 7살짜리 아이가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쉽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한국 사회의 높은 학습 능력과 지적 호기심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민주주의 발전에도 한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육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대학가를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대자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한 글로 써서 대중과 소통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에 바로 한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잠재력까지 거론되는 걸 보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600년 전 아날로그 시대의 끝판왕이 만든 문자가 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시대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할 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매우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가 패턴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효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인간의 발음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문자가 21세기 기계 학습의 효율성까지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한 설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와, 오늘 정말 한글이라는 창을 통해 세종대왕의 거대한 세계를 탐험한 기분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려 했던 고뇌,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 맞서 싸워야 했던 투쟁, 또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미래를 설계했던 비전, 그리고 600년 뒤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안겨준 그 놀라운 영향력까지. 한글 창제는 정말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위대한 프로젝트였네요. 1443년 그 어두운 방, 촛불 아래서 밤새 씨름했던 세종의 고뇌가 오늘날 K-팝과 AI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타이핑하는 이 한글 한 글자 한 글자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백성의 삶을 일으키려 했던 한 위대한 리더의 꿈과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 오늘 밤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한글에 대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이 글일지도 모릅니다.